D-2191. 당신에게 남은 수명입니다. 2026년 오늘 나사는 6년 뒤 지구와 충돌할 소행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아포피스 2호. 지름 400m의 이 거대한 암석은 히로시마 원폭의 10만 배 위력을 품고 정확히 2032년 4월 13일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남은 6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인류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발표 직후 세상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SNS에는 또 종말론이냐는 조롱이 넘쳤고 밈과 농담이 실시간 트렌드를 채웠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다음 달 시험이 있으니까, 당장 오늘 저녁 뭘 먹을지가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12시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중국 국가항천국, 세계 주요 우주기관이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주식시장은 발표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고 유엔은 창설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비공개 화상회의에 들어갔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400m짜리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려면 최소 20년이 필요합니다. 6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날 밤, 전 세계 검색 엔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2032,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멸망의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발표 후 첫 한 달은 부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의 뜻이라 말했고 음모론자들은 정부의 통제 수단이라 외쳤습니다. 일부 천문학자조차 궤도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희망 섞인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전 세계 관측소 47곳이 동일한 궤도를 확인했고 충돌 확률은 소수점 아래로 내려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혼란은 경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약 40%가 증발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신규 계약을 중단했고 부동산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행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일부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출생률이었습니다. 발표 후 석 달 만에 전 세계 임신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6년 뒤 세상이 끝난다면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프로젝트 아테나를 발족했습니다. 전 세계 우주 강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소행성 방어 작전. 핵심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다트2. 2022년에 성공한 소행성 궤도 변경 기술의 확장판입니다. 당시 인류는 160m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탐사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32분이나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표치의 25배를 초과하는 놀라운 성과였죠.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60m와 400m는 크기만 2배 반이 아닙니다. 질량은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궤도를 바꾸려면 탐사선 수십 대를 동시에 충돌시켜야 하는데 제작과 발사에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소행성 표면 근처에서 핵을 폭발시켜 분출물의 반동으로 궤도를 밀어내는 방식.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전 인류의 운명 앞에서 오래된 적대감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2029년 3월 다트2가 발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탐사선 세대가 소행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7개월간의 비행, 그리고 충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행성의 궤도는 고작 0.001도 변했습니다. 지구 충돌 지점이 약 90km 이동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핵폭탄 작전도 시도되었지만 소행성 표면에 예상치 못한 다공질 구조가 폭발 에너지를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날 프로젝트 아테나 총괄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요격 실패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인지도 모른 채 요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생존. 각국 정부는 비밀리에 건설해온 지하 벙커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깊이 수백 미터, 최대 운영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하도시. 문제는 수용 인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벙커를 합쳐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0만 명, 80억 인류 중 0.01%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이 인류 문명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각국 정부는 골든 티켓이라 불리는 벙커 입장권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 의료진, 엔지니어가 우선이었고 그 다음은 가임기 여성과 어린이. 하지만 곧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티켓을 사재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암시장에서 벙커 입장권 하나가 수백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약탈이 일상이 되었고 화폐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식량과 연료가 유일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각국 군대는 벙커 방어에 투입되었고 시민보호는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문명은 충돌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32년 4월 12일 충돌 전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겁니다. 폭동도 약탈도 비명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안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촛불을 켰습니다. 도쿄, 뉴욕, 런던, 파리. 전 세계 도시의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맑은 하늘에서 소행성이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점 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대부분 끊겼지만 남아있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도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32년 4월 13일 오전 11시 47분 소행성 아포피스 2호가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초속 약 20km. 대기와의 마찰로 표면 온도가 수만 도까지 치솟으며 하늘에 태양보다 밝은 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낮인데도 그림자가 2개 생겼습니다. 진짜 태양과 떨어지는 태양.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대기권 진입 후 약 7초. 태평양 중부 해역 수심 약 4,000m 지점에 400m짜리 암석이 초속 20km로 내리꽂혔습니다. 충돌 에너지는 약 1,500메가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 차르 봄바의 3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해저 지각이 순간적으로 증발했습니다. 지름 약 7km, 깊이 2km의 크레이터가 바다 밑에 생겼고 밀려난 바닷물이 수백 미터 높이의 벽을 만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충돌 지점에서 500km 이내에 모든 섬은 이 초대형 쓰나미에 완전히 삼켜집니다. 충돌의 충격파는 지구 전체를 감쌌습니다. 규모 9를 넘는 지진이 환태평양 지역을 강타했고 충돌 후 약 4시간 만에 쓰나미가 일본 열도에 도달했습니다. 파고는 해안 지형에 따라 수십 미터에서 100m 이상,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내륙까지 바다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안에도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쓰나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돌 시 증발한 해수와 암석, 수억 톤의 먼지와 그을음이 대기 상층부로 치솟았습니다. 이 입자들은 성층권에 도달해 지구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후 일주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낮인데도 황혼처럼 흐릿한 빛만 내려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임팩트 윈터. 소행성 충돌이 만든 인공 겨울입니다. 나사 고다드 연구소의 기후 모델에 따르면 대기 중 먼지 농도가 1억 톤을 넘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약 4도 이상 급락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현상이 지구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의 초대형 분화. 당시 대기에 주입된 먼지와 화산재가
지구를 수년간 냉각시켰고 일부 학자들은 인류가 수천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추정합니다. 400m 소행성의 충돌은 이에 필적하는 기후재앙을 일으킵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광합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전 세계 농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벙커 밖의 생존자들은 비축 식량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것도 수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기온은 계속 떨어졌고 적도 지역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무도 집계하지 못했습니다. 집계할 시스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132년 충돌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대기 중 먼지는 대부분 가라앉았고 하늘은 다시 파랗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기억하던 그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0억이었던 인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집계할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벙커에서 나온 생존자들의 후손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21세기는 전설입니다. 하늘을 나는 쇳덩이를 타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손바닥 위 작은 판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이들은 그런 시대가 진짜 있었냐고 묻습니다. 태평양에는 여전히 충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저, 크레이터 주변으로 새로운 해류가 흐르고 이전에 없던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는 회복 중입니다. 다만 인류를 기다려주면서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지구 주변에는 2000개가 넘는 잠재적 위험 소행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궤도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2022년 DART 미션의 성공은 인류가 소행성에 맞설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인류가 진 건 소행성한테가 아닙니다. 시간한테 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한 것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뜰 태양, 숨 쉴 수 있는 공기, 오늘 저녁에 만날 사람, 그 당연함이 전부 우주의 우연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어쩌면 그게 이 이야기가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